2. 결론. 이와 같은 서적의 논의가 일반적으로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겠는가? 확실히 예언 비슷한 것은 전혀 문제가 될 수 없다. 인간의 관점에서, 인간에서 출발하지 않은 인간의 관점이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런 표현은 장황한 것이기는 하지만 만사는 끝난 것이 아니고 우리는 우리의 내기는 끝나다 도 아니고 운명론은 죄이며 죄의 근원이라는 것을 될 수 있는 한 단호하게 말해야 한다. 철학자는 예언자가 아니다. 그는 어떤 의미에서도 예언자가 아니다. 그리고 그 사실은 무엇보다도 철학자가 하느님의 자리에 설 수 없다는 것을 뜻한다. 사상의 수평에서 철학자가 만일 그렇게 행세한다면 그것은 부조리가 아니라 도덕적 행위이다. 헌데 참된 예언자라면 스스로를 하느님의 자리에 놓지 않고 자신을 소멸시켜서 하느님으로 하여금 말씀케 한다는 점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소중히 기억하여야 한다. 그렇지만 그런 숭고한 성직은 철학자가 맡은 것이 아니다. 오늘날에 있어서 철학자의 최초의 그리고 아마 유일한 본분은 인간 자신에 맞서서 인간을 지키는 일이다. 다시 말하면 오늘날 그렇게 많은 인간들이 그것에 따르고 많은 거의 언제나 그것을 알아차리지도 못하면서 저 비인간성에 이끌리는 엄청난 유혹과 맞서서 인간을 지키는 일이다. 그러나 여기에 한 비극적인 난국이 벌어졌다. 즉 지난 세기 동안 아마도 더 오래 전부터일는지는 모르나 인간은 그 자신의 본성을 묻게끔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물음은 자신을 하느님의 모습을 본따서 지어진 것이라고 확인하지 않았던 순간부터 필연적으로 있었던 일이다. 의심할 여지도 없이 그것은 니체가 신의 죽음이라고 부른 것을 뒤따를 수밖에 없었고 또 아마도 따지고 보면 인간의 임종시의 고통이라는 것이 뒤따를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이유인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들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로 하자. 즉 사색하는 사람에게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사색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마도 순전한 부정이 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자문과 판단 중지란 행동의 요구와는 거의 모순되는 것 같다. 즉 셰익스피어의 햄릿 왕자를 생각해보라. 그리하여 계율을 지키지 않는 사람, 다시 말하면 약정을 어긴 사람, 이 뿌리치는 사람, 거부하는 사람이 되고 만다. 그러나 우리는 사상을 향하느니 보다는 경험한 사실을 향하여 변정법적 과정으로 전진하지 않으면 안 된다. 만약 그가 완전히 모순되지 않는 사람이라면 뿌리치는 사람은 완전한 허무주의자가 될 것이다. 그러나 이 완전한 허무주의자는 여러 조건과 이를테면 생존의 구조를 이리저리 메워야 하기 때문에 하나의 극단형, 다시 말하면 근본적으로 실행력이 없는 한 예외자일 수밖에 없다. 어쨌든 뿌리치는 사람, 곧 한 관념적인 개별자에 대하여 일부러 꼬집어 이야기하지 말도록 하자. 그와 같은 개별성은 주관적으로만 존재할 따름이다. 그것에 대하여
말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말하는 것이 되지 못한다. 객관적으로 말할 수 없는 것이란 사람들이고 객관이란 복성이다. 뿌리치는 사람들 사이에만 내가 부자연한 약정이라 부르고 싶은 것이 존재할 수 있다. 여기 부자연한 약정이라는 건전한 상태의 가정이나 도시에 있어 동일 가정의 가족이나 동일 도시의 시민을 결속시키는 자연스런 약정에 대조시켜 하는 말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것 같으면 도스토옙스키의 악령을 우리는 다시 읽어야 한다. 이 악령은 여태까지 쓰여진 소설 가운데서 가장 의미 깊은 소설 중의 하나요. 그리고 본질적으로는 가장 예언적인 소설 중의 하나이다. 내가 참으로 말하려는 것은 다음과 같은 데 있다.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에 있어서 내가 이렇게 조건을 내세우는 것은 해결 방도가 우리에게 없는 다른 유형의 문화에 언급해도 뾰족한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인간은 참된 약정으로서 서로 결속될 수가 있다. 그 유일한 이유로는 다른 또 하나의 차원에서 인간이 자기를 초월하고 그 속에다 자기를 포괄하는 어떤 것에 결속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뿌리치는 인간이 그 높은 원리를 버리고 전적으로 존재론적 속성이 부족한 어떻든 미래를 위해 꾸민 이야기를 가지고 그 원리에 대치하려고 하는 것은 헛된 수작이다. 그러한 헛된 이야기는 아무리 발라 맞춘 말씨로 할지라도 실제로 있는 것처럼 외양을 나타내려 할지라도 사실은 실제성이 없는 가짜 얘기다. 그러나 이 점에서 대단히 중대한 일이 생긴다. 단순한 추상적인 단계에서는 추상작용이 머물러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안다. 추상성은 마치 구체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즉 그것은 이상하고 건전하지 못한 일일지는 몰라도 암 조직의 생명과 비교하는 것이 알맞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그와 같은 생명이 형성되는가 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단지 경험뿐이다. 우리가 고찰해야 할 것은 첫째로 대중 조건이 특히 대도시와 산업의 집중으로 어떻게 형성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이고, 둘째로는 이와 같은 대중은 그 대중에 대해서 우리는 존재론적 위험은 다 제거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대중을 실제적인 존재를 가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 독재권의 핵심을 중심하여 그 주위에 일어나는 열광적인 집단으로 말미암아 마치 필연적인 것처럼 활기를 띄우게 되고 끌리게 되는 것이다. 나 자신 사회학자도 역사가도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선 개괄적으로 대강 얘기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역사학설의 법칙이 확실하지는 않아도 적어도 다소 변함없는 조건으로서 그것은 오히려 죽음이라고 불리우는 것, 즉 징역과 공포에 있어서만 비로소 절정에 도달되는 삶을 흉내내는 것 같은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의심할 바 없이 만일 우리가 인간적인 것은 그 존엄성과 충실성에서 찾으려 하면 마치 수면에 떠오르는 잠수부와 같이 징역과 공포의 밤에서 다시 한번 일어나려고 애쓰지 않으면 안 된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